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나갔고, 최고급 세단에 방음 처리된 내부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KJ그룹의 총수 강지욱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차창 밖으로 무심히 시선을 던졌다. 그의 표정은 3년 전 그를 휠체어에 앉힌 끔찍한 사고 이후로 언제나 그랬듯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의 비서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인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곧 저택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사회는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욱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성공, 실패, 그런 단어들은 더 이상 그의 심장을 뛰게 하지 못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KJ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냉철한 의무감과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차가운 복수심뿐이었다. 차가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급정거하며 타이어가 젖은 노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지욱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차가웠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골목길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설 준비를 했지만 지욱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차창 너머의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3명의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자를 둘러싸고 희롱하고 있었다. 여자는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했지만 그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무언가가 있었다. 지욱은 잠시 침묵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경호원들을 시켜 길을 정리하게 하고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가 달랐다. 흠뻑 젖은 채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여자의 모습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자신을 보았다. 그건 동정심과는 다른 기묘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처리해. 지욱이 짧게 명령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뒤따르던 경호 차량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량배들을 제압했다. 비명과 욕설이 빗속에 잠시 울려 퍼졌지만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정리되었다. 경호팀장의 간결한 보고를 받으며 김민주는 지욱의 의중을 살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왜 이런 변덕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욱의 시선은 여전히 여자에게 머물러 있었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듯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혹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다. 김 비서,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주소, 가족, 5분 주지. 지욱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여지가 없었다. 김민주는 의아했지만 즉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잠시 후 김민준이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회장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지욱은 차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빗줄기가 차 안으로 들이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름이 뭐지?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윤서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듯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총명해 보이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길 잃은 가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생명력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태워 그의 결정에 김민준과 경호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을 저택으로 들이는 것은. 그러나 지욱의 눈빛은 단호했다. 내 집이야, 내 결정이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김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호원들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인형처럼 이끌려 지욱의 옆자리에 앉았다. 차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욱은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의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차가운 비냄새와 희미한 꽃향기가 섞여났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슬프도록 고요했다. 지욱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단순한 변덕인가? 아니면 얼어붙은 심장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인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성채와도 같았다.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강지욱이라는 왕국의 심장이자 그의 고독한 감옥이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해 저택 앞에 멈춰서자 집사 박 씨와 하녀들이 일렬로 나와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지욱의 옆에 앉은 낯선 여자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도 감히 질문하지 않았다. 지욱은 휠체어를 타고 먼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최소한의 가구로 채워진 내부는 거대하고 차가운 미술관을 연상시켰다. 이곳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다. 마치 이곳이 현실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욱은 박 집사에게 명령했다. 손님 방을 준비하고 의사를 불러.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갈아입을 옷도 챙겨줘. 박 집사는 수십 년간 지욱의 가문을 섬겨온 베테랑이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지시를 따랐다. 지욱이 외부인을, 그것도 저렇게 행색이 초라한 여자를 저택에 들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녀들이 서연을 데리고 2층의 손님방으로 올라갔다. 지욱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밤의 일은 그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저 여자를 경찰서에 보내거나 적당한 시설에 맡기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가 도착해서 서연을 진찰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 몸에는 가벼운 타박상 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욱은 보고를 들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기억 상실. 진부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진부함이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지욱은 서재에 설치된 보안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손님 방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하녀들이 준비해준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따뜻한 수프가 담긴 쟁반이 옆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유리된 듯 보였다. 그 모습은 지욱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복수를 위해 감정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계산과 전략만이 존재하는 무채색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름 모를 한 여자가 예고도 없이 그의 세계에 뛰어들어와 아주 작은 색깔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혼란의 색이었고 동시에 아주 희미한 호기심의 색이기도 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여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누구일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의 눈에 띈 것일까? 칠흑 같던 그의 밤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거위 털 이불의 감촉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포근했고 공기는 라벤더 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공허했다. 어젯밤의 차가운 비와 자신을 구해준 차가운 눈빛의 남자에 대한 희미한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녀가 조용히 들어왔다. 일어나셨습니까? 손님, 주인님께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하녀가 정중하게 건네는 옷을 받아들었다. 어제 입었던 젖은 원피스는 온데간데 없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와 편안한 면바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이 거대한 저택의 낯선 친절의 어리둥절함을 느꼈다. 식당으로 안내된 서연은 거대한 식탁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을 긴 식탁의 한쪽 끝에 강지욱이 먼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주변 공기는 어젯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하녀가 안내해준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곧이어 정갈한 한식 아침 식사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지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다. 지욱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어. 그의 무심한 태도에도 서연은 기죽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주 큰일이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감사 표시에 지욱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식사하는 내내 서연은 지욱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처럼 음식 맛에 감탄하기도 하고 창밖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차가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색감의 수채화 같았다. 지욱은 힐끗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그의 장애에 대해 어떤 동정이나 호기심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마치 그의 휠체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욱은 서재로 향하려 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순수했다. 자신이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무언가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집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지내. 하지만 서연은 얌전히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박 집사와 하녀들은 그녀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지욱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에 막지는 못했다.
그녀는 고가의 도자기를 만지다가 깨뜨릴 뻔하기도 하고 복잡한 구조의 복도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어수룩하고 바보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작은 소동들은 적막했던 저택에 희미한 활기를 불어넣었다. 오후에 지욱은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다. 일에 방해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피곤해 보여서요. 그녀는 찻잔을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시켰지? 그의 서재는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아무도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욱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캐모마일 향이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책들로 가득 찬 서가를 신기한 눈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서가 가장 높은 곳에 꽂혀 있는 낡은 책이었다. 저 책은 무슨 책이에요? 지욱은 무심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낡은 동화책이었다. 사고 이후로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아픈 기억의 일부였다. 별거 아니야.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읽어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아이처럼 순수했다. 지욱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리모컨을 조작해 자동화된 서가 시스템을 움직였다. 책이 그의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왔다. 그는 책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마음대로 해. 서연은 책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서재를 밝히는 작은 등불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욱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가끔씩 작게 감탄사를 내뱉는 그녀의 존재가 그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았다. 그는 깨달았다. 지난 3년간 그의 성역이었던 이 서재가 더 이상 그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한편 태양그룹의 회장실에서는 강지욱의 숙적인 이민혁이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욱의 집에 여자가 들어갔다고?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젊고 잘생긴 외모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그 눈빛은 탐욕스러운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언제나 강지욱을 자신의 아래로 보았지만 번번이 그의 전략에 패배했다. 특히 지욱이 장애를 입은 후에도 KJ 그룹을 훌륭하게 이끄는 모습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보고를 하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네, 회장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비 오는 길에서 강지욱이 직접 데려왔다고 합니다. 행색이 꽤 초라했다고 합니다. 이민혁은 흥미롭다는 듯이 턱을 쓰다듬었다. 초라한 여자라 강지욱의 취향이 그렇게 저렴했나? 아니면 저 여자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는 강지욱을 단순한 감정으로 움직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민혁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략이 빠르게 구상되었다. 그는 강지욱에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다. 만약 강지욱이 저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다. 김 실장,
저 여자의 뒤를 캐.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강지욱의 반응도 계속 주시해. 재미있는 장난감이 생긴 것 같군. 이민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시각 강지욱의 저택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박 집사를 도와 정원의 잡초를 뽑겠다고 나섰다. 박 집사는 기겁하며 말렸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으며 즐거워했다. 지욱은 서재 통유리창을 통해 그 모습을 멀차 지켜보았다. 그의 통제되고 정돈된 정원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저녁이 되자 지욱은 평소처럼 혼자 식사하려 했지만 박 집사는 서연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돕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욱은 어이가 없었다. 그의 저택 주방은 국내 최고의 요리사들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기억도 잃은 여자가 요리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당장 그만두게 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이 채소를 썰다가 손을 베인 것이다. 요리사들이 호들갑을 떨며 구급상자를 찾고 있을 때 지욱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욱은 서연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요리사에게서 구급상자를 뺏어 들고 서툰 솜씨로 직접 그녀의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었다. 멍청하긴. 할 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서연은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가락과 지욱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지욱은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그녀에게서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식사 꼭 같이 해요. 그날 밤 강지욱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바보 같고 어수룩하고 정체불명의 여자. 그 여자가 그의 얼어붙은 성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고요한 저택의 밤은 깊어갔지만 윤서연의 잠자리는 편치 않았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유리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고 발밑의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누군가 절박하게 그녀의 이름을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처럼 흩어졌다. 장면이 바뀌자 그녀는 수많은 숫자가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복잡한 주식 차트와 재무제표가 눈앞에서 명멸했다. 그것들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금 전의 꿈을 되짚어 보려 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불안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짙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일까?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대답 없는 질문들이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식당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그늘진 눈빛은 강지욱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유심히 그녀를 관찰했다. 식사 후 지욱이 서재로 향하자 서연은 어제처럼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이 저택에서의 자신의 소박한 역할을 찾은 듯 했다. 그것은 지욱의 굳은 표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연이 서재에 들어섰을 때 지욱은 화상 회의 중이었다. 화면 속에는 KJ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냉랭했고 지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M.A. 대상 기업인 이노테크의 부실 자산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건가? 왜 이제야 보고하는 거지? 한 임원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들이 교묘하게 장부를 조작해서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욱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이번 인수는 KJ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임원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조용히 차를 내려놓던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역합병 구조로 접근해서 부채를 자회사로 스핀오프한 뒤 핵심 기술 특허권만 분리 매각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대적인 정적이 흐르던 서재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화상 회의 중이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지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악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겁을 먹은 듯 입을 가렸다.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을. 지욱은 임원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방금 나온 아이디어에 대한 보고서 1시간 내로 제출해. 그는 일방적으로 화상회의를 종료하고 휠체어를 돌려 서연과 마주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지? 역합병, 스핀오프, 특허권, 분리 매각. 네가 그런 용어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의 추궁에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욱은 더 이상 그녀의 순진한 얼굴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 기억상실증 환자가 고도의 금융기법을 술술 내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김민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가 서재에 들어서자 지욱은 서연을 향해 턱짓하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부터 저 여자 24시간 감시해.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체를 알아내. KJ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라도. 김민주는 지욱의 단호한 명령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역시 아까의 상황을 복도에서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에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하녀들의 친절함 속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고 보이지 않는 눈들이 항상 그녀를 쫓아다니는 듯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지욱은 거실에서 해외 경제 채널을 보고 있었다. 독일어로 방송되는 심층 분석 프로그램이었는데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가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 구석에 앉아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분석은 틀렸어. 이 시비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전통적 방식으로 확대할 거야.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유창한 독일어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마치 평생 독일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완벽한 발음과 억양이었다. 지욱은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휠체어를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가며 물었다. 너
독일어도 할 줄 아나?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독일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녀의 반응은 전과 똑같았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천재성, 그리고 뒤따르는 완전한 무지. 지욱은 이제 확신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바보를 연기하는 천재이거나 혹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과거에 갇혀 있는 비범한 인물이었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다. 그의 적들이 보낸 스파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녀를 향한 그의 기묘한 끌림 또한 강해졌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성이 그의 죽어있던 감각들을 하나씩 깨우고 있었다. 마침내 김민준의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지욱의 서재로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상합니다. 지욱은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서연의 지문은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국 실종자 명단에도 그녀와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저택에서 몰래 채취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그 역시 등록된 정보가 없었다. 김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결론을 말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합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신원을 숨기는 것은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개입이 있었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지욱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유령. 그 단어가 그녀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물러가라고 지시하고 혼자 서재에 남았다. 그는 보안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온실 정원에 있었다. 그녀는 시들어가는 난초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잎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화롭고 순수했다. 저 모습 어디에 국가정보기관과 맞먹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말인가? 지욱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력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해왔다. 하지만 윤서연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그의 모든 경험과 이성이 무력해졌다. 그녀는 그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미지의 방정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불안감을 압도했다. 그는 모니터 속의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이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지욱의 저택 주변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윤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순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기억을 잃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민혁은 그 순진한 가면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지욱 같은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여자를 곁에 둘 리가 없었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지욱의 유일한 변수 혹은 약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그는 오랫동안 강지욱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려왔다. 특히 KJ그룹이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태양그룹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 분야였다. 여기서 KJ를 좌초시킨다면 강지욱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윤서연이라는 완벽한 미끼가 나타났다. 이민혁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KJ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혼란을 틈타 강지욱의 심장을 흔들기 위해 윤서연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준비해둔 자료를 언론과 증권가 찌라시에 풀어 최대한 자극적이고 신빙성 있게 포장해서, 그리고 그림자들에게는 오늘 밤 저택으로 침투하라고 전해. 여자를 조용히 데려오기만 하면 돼. 강지욱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몰아붙여야 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KJ그룹 쇼크로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출처로부터 KJ그룹의 신약 K셀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조작되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은폐되었다는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몇몇 인터넷 언론이 확인도 없이 이를 기사화했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KJ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고 순식간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강지욱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임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작전 세력의 공격입니다. 지금 당장 해명 자료를 내고. 지욱은 손을 들어 흥분한 임원을 제지했다. 지금 해명해봤자 소용없어.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상대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노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비열한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바로 이민혁이었다. 지욱은 즉시 위기 대응팀을 소집하고 반격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허위 정보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고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쉴 틈 없이 회사의 운명을 건 전쟁을 지휘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연, 이민혁이 이것만으로 그칠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김민준 비서에게 연락했다. 저택 경비를 2배로 강화해. 특히 서연 씨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즉시 보고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김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명령을 이행했다. 저택 주변에 배치된 경호 인력이 보강되었고 모든 출입 통제가 더욱 삼엄해졌다. 저택은 이제 요새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온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깥 세상의 소라는 전혀 모른다는 듯 그녀는 새로 들여온 허브 화분에 흙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온실의 관리인으로 위장한 2명의 남자가 조용히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눈빛은 평범한 정원사의 것이 아니었다. 서연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들이 맹수처럼 덮쳐왔다. 아, 서연의 짧은 비명이 온실 안에 울려 퍼졌다.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고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무릎으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팔에서 힘이 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옆에 있던 작은 모종삽을 집어들어 다른 남자의 허벅지를 힘껏 찔렀다. 그것은 기억을 잃은 연약한 여자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지 못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남자들이 당황하는 사이 비명 소리를 들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온실로 들이닥쳤다. 격투가 벌어졌다. 지옥의 경호원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침입자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지만 다른 한 명은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리고 담을 넘어 도주했다. 김민주는 이 사실을 즉시 지욱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순간 지욱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회사의 위기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미친 듯이 휠체어를 몰아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연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녀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욱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온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제압당한 침입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두른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지욱은 그녀 앞에 휠체어를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다정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공포가 가시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그녀의 말에 지욱은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이민혁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지욱은 그녀의 창백한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 담긴 진심을 느꼈는지 서연은 그의 손에 자신의 뺨을 기댔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흘렀다.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 그리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만 했다. 지욱은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항상 내 옆에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있어.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적의 함정은 강지욱을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기는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KJ그룹의 전략회의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섬광처럼 번쩍였고 엘리트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쉴 새 없이 오가는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민혁이 퍼뜨린 악성 루머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 심리가 되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강지욱은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혼란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윤서연은 회의실 한쪽 구석의 작은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욱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다. 김민준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적대 세력의 공매도 물량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오늘 오후 장 마감 전에 주가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절망적인 탄식이 흘렀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이 분명했다. 이민혁의 함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다. 지욱은 눈을 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자사주 매입, 우호 지분 추가 확보, 긴급 외자 유치. 하지만 모든 방법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상대는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KJ그룹이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 있던 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왜 팔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순진해서 이 살벌한 전쟁터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한 임원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아가씨,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주식을 팔게 내버려 두면 회사가 망한다고요.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 움츠러들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의 복잡한 데이터 흐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요, 제 말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팔게 하고 더 많이 팔게 만드는 거예요. 패닉 셀링을 유도해서 주가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다시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숨겨둔 유상증자 카드를 터뜨리는 거예요.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한 번에 흡수하면서 주가를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녀의 말은 점차 빨라지고 명확해졌다. 그녀 자신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본능적으로 흘러나오는 지식을 쏟아내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의 말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주가를 방어하는 대신 고의로 폭락시킨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략에는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었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본다. 그들이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순간, 즉,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으로 허를 찌른다는 발상이었다. 그것은 상대의 탐욕을 역이용하는 지독하게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욱은 얼어붙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회로가 폭발적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서연의 전략은 기존의 어떤 재무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전략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바로 심리였다. 이민혁은 기술적 분석과 정보력으로 자신을 압박했지만 서연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와 탐욕이라는 본질을 파고들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지욱에게 말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유상증자 시점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시장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대로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그것은 모든 임원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욱의 눈은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텅 빈 듯한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천재성의 불꽃을 보았다. 금융기법과 독일어를 무의식적으로 내뱉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지욱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데이터에 의존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이 미지의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키던 바로 그 심장이 내리는 명령이었다. 그는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모든 주가 방어 노력을 중단한다.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루머를 은밀히 퍼뜨려 주가가 폭락하도록 유도해
임원들이 경악하며 술렁였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지욱은 그들의 반발을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했다. 그리고 재무팀은 내가 서명해둔 비상유상증자 계획안을 즉시 실행할 준비를 해. 내가 신호를 보내는 즉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거야. 그는 휠체어를 돌려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 서연은 그 질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엄청난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듯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간절한 무언가를 읽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 강지욱은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운명, 모든 것을 걸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KJ그룹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들려왔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눈부신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한 여자의 본능적인 한마디가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었다. 지욱은 스크린 속에서 곤두박질 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알 것 같았다. 대한민국 증권가는 KJ그룹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개장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오후 장에 들어서자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모든 경제 뉴스 채널은 강지욱의 시대가 끝났다고 떠들어댔다. 태양그룹의 회장실, 이민혁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모인 공매도 파트너들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욱, 그 오만한 놈이 결국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는군. 휠체어에 앉아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민혁은 통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슬슬 주식을 사들여서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하지. 바닥을 쳤을 때 주워 담아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법이니까. 그의 지시에 따라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양의 매수 주문을 넣기 시작했다. 추락하던 주가가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욱의 저택 서재,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금이야. 그의 신호에 따라 김민주는 준비된 계획을 실행했다. 단 1분 만에 KJ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공시가 전송되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KJ그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상은 스위스 소재의 비밀 투자 펀드 오라클 인베스트먼트. 규모는 5조 원. 공시가 뜨자마자 시장은 얼어붙었다. 5조 원. 그것은 KJ그룹의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회사가 망해간다고 생각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회사가 위기라는 신호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오라클 인베스트먼트라는 낯선 이름은 시장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무한정으로 증폭시켰다. 혼란은 잠시였다. 곧이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KJ그룹이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 전액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 풀려있던 모든 매도 물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한가에 머물러 있던 주가는 단 몇 분 만에 수직으로 치솟아 상한가에 도달했다. 주가 그래프는 마치 폭발하는 로켓처럼 붉은색 수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민혁의 회장실은 축제에서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는 스크린을 보며 소리쳤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욱이 일부러 주가를 폭락시켜 자신들을 끌어들인 후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쇼스 퀴즈였다. 공매도 세력에게는 지옥이 펼쳐졌다.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니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사서 갚아야만 했다. 하지만 시장에는 팔려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사려는 사람들만 넘쳐날 뿐이었다. 주가는 계속해서 폭등했고 그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분, 1초가 흐를 때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장 가진 모든 걸 팔아. 태양그룹 주식이라도 팔아서 KJ 주식을 사들여. 어떻게든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KJ그룹의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끝없이 치솟았다. 반대로 태양그룹의 주가는 회장의 비이성적인 매도 결정으로 인해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흐름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강지욱이 파놓은 함정은 이민혁뿐만 아니라 그와 손잡았던 모든 금융 카르텔을 동시에 침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욱의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그의 법무팀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태양그룹을 시장교란 행위로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에는 이민혁이 어떻게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어떤 유령 회사를 통해 루머를 유포했으며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 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민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언론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다. 어제까지 KJ그룹의 몰락을 떠들던 그들은 이제 강지욱을 전쟁의 신, 천재적인 전략가라고 칭송했다. 반면 이민혁은 시장을 농락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태양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이민혁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단 사흘 만에 강지욱은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숙적이었던 이민혁의 제국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모든 전쟁이 끝난 밤 강지욱의 서재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휠체어에 기댔다. 모니터에서는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회의실 소파에서 곤히 잠든 윤서연. 그녀는 며칠간의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평온한 얼굴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욱은 조용히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낯설었지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한마디가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찾아내지 못한 해답을 주었고 그의 복수를 완성시켰다. 그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윤서연. 그녀는 그의 구원이었다.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녀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는 절대 그녀를 놓지 않을 것이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강지욱이라는 차가운 행성을 공전하는 유일한 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서서히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민혁과의 전쟁이 끝난 후 강지욱의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KJ그룹의 주가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강지욱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지욱은
그 모든 것에 무감각했다. 그의 관심은 온전히 윤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욱의 곁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이제 저택의 그 어떤 값비싼 장식품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되었다. 그날 오후 지욱과 서연은 저택의 유리 온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지난번 납치 미수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식물들을 돌보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녀의 과거를 찾아주고 그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녀의 곁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뿐이었다. 바로 그때 김민준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온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흥분과 경악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지욱에게 다가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윤서연 씨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지욱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는 서연이 듣지 못하도록 김 비서에게 눈짓하며 서재로 자리를 옮겼다.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자 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결과가 뭐지? 김민주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사의 실마리가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바로 지난번 주가 방어에 사용되었던 스위스 유령 펀드 오라클 인베스트먼트였다. 김민주는 계속해서 보고했다. 오라클 펀드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 배후에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림자 속에서 지배한다고 알려진 다국적 기업 아우라 홀딩스입니다. 아우라 홀딩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욱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 역시 그 기업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베일에 쌓인 유령과도 같은 거대 자본이었다. 김민주는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아우라 홀딩스의 역사와 지배 구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코드네임 아테나. 아우라 홀딩스의 창업주였던 윤 회장이 1년 반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딸이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그녀의 얼굴이나 실명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아테나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1년 전 금융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아테나가 지중해에서 요트 폭발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뉴스였다.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아우라 홀딩스는 그 이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외부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하지만 저희 정보팀이 디베베 정보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비공개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흐릿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지욱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사고를 당하기 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윤서연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아우라 홀딩스의 전설적인 회장 아테나였습니다. 요트 폭발 사고는 그녀가 스스로 꾸민 위장 죽음이었던 겁니다. 지욱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고도의 금융기법, 유창한 독일어, 그리고 괴한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본능적인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은 바보 소녀가 아니라 거대 금융 제국을 이끌던 천재 경영인의 편린이었던 것이다. 그가 구한 어수룩한 여자는 사실 그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던 여왕이었다.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민주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윤서연의 아버지 윤 회장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윤 회장의 사고는 단순한 추락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가 타려던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은 3년 전 회장님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냈던 수법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지옥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윤 회장 사망 이후 아우라 홀딩스의 사업에 가장 큰 이득을 본 경쟁사는 바로 이민혁의 태양그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윤서연, 아니 아테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이민혁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기억을 잃기 직전 괴한들에게 쫓겼던 것도 아마 이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손에 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 경탄, 그리고 운명에 대한 기묘한 감각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와 그녀는 같은 원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같은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극이 엮어낸 필연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았다. 온실 안에서 서연이 화분에 물을 주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저토록 평화롭고 순수한 모습 뒤에 그런 처절한 과거와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는 김민준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한 후 혼자 온실로 향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그가 그녀를 지켜줄 차례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등장에 서연은 해맑게 웃으며 돌아보았다. 지욱 씨, 이 난초 좀 보세요. 드디어 꽃이 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이처럼 맑았다. 지욱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눈동자를, 그 안에 담긴 상처와 비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나지막하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테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이름이 강지욱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윤서연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안개의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잊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홍수처럼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미소, 이사들의 배신에 찬 눈빛, 헬리콥터의 끔찍한 폭발음, 그리고 이민혁의 비열한 얼굴, 복수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했던 날들, 어둠 속에서 증거를 찾아 헤매던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덮쳤던 괴한들의 날카로운 칼날까지. 아,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지난 1년 반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면서 그녀의 눈빛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순수하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서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거대 제국을 이끌던 여왕의 냉철함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슬픔, 그리고 원수를 향한 불타는 증오가 자리 잡았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혼란을 정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의존이나 순수함이 없었다. 대신 동등한 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평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내 정체를 어떻게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낮았다. 지욱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조각들을 내가 맞췄을 뿐이요. 금융, 독일어, 그리고 당신을 노리는 적들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소.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신뢰였다. 서연은 그의 대답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진위를 파악하려 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와 동질감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맞아요. 내가 아테나 윤서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 뒤에 이민혁이 있다는 심증을 잡았는지, 어떻게 그의 뒤를 캐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했는지, 그리고 이민혁의 해외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그의 하수인들에게 습격당해 기억을 잃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이번에는 지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였다. 그는 3년 전 자신을 휠체어에 앉게 만든 사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단순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브레이크 오일이 미세하게 유출되도록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사고 직전 KJ 그룹을 가장 위협하던 경쟁사가 바로 이민혁의 태양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적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였다. 그들의 상처와 분노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더 이상 강지욱은 연약한 소녀의 보호자가 아니었고 윤서연은 신원불명의 식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등한 파트너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동지였다. 둘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은 이제 복수라는 강철 같은 목표 아래 하나로 뭉쳐졌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아테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민혁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날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죠. 더 이상 숨어 다닐 시간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지욱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동감이요. 그는 이미 당신을 내 약점이라고 판단했소. 이제 그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 알려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욱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서연은 더 이상 어수룩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와 아우라 홀딩스의 비밀 정보망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수많은 기밀 정보들이 스크린 위로 떠올랐다. 이민혁의 숨겨진 재산, 그와 결탁한 정계와 재계 인사들의 명단,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까지 그녀가 몇 년에 걸쳐 수집한 정보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욱은 그녀가 가져온 정보에 KJ그룹의 정보력을 더했다. 그는 이민혁의 국내 인맥과 사업 약점을 분석했다. 두 사람의 지식과 정보가 합쳐지자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악덕 기업가가 아니었다.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정관계 로비 등 그의 손은 온갖 더러운 범죄에 깊숙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이민혁의 범죄 네트워크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욱이 자금 흐름과 기업 구조를 분석하면 서연은 국제적인 인맥과 정보망을 이용해 그 연결고리를 증명해냈다. 한 사람은 국내의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계 금융시장의 여왕이었다. 두 천재의 두뇌가 만나자 불가능해 보였던 복수의 그림이 점차 완성되어 갔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이민혁을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을 무너뜨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그들의 최종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금융, 법률, 언론, 그리고 국제 공조까지 아우르는 거대하고 정교한 작전이었다. 서연은 완성된 작전 계획표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지욱은 그녀의 옆에 서서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거겠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은 전 세계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무대였다. 태양그룹의 이민혁은 기조 연설자로 단상에 올라 혁신과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의 주가 조작 스캔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막강한 법무법인을 동원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한 눈빛은 객석에 앉아있는 강지욱을 향해 은근한 조롱을 보내고 있었다. 강지욱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의 연설을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는 비서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민혁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강지욱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그를 지목하자 그는 휠체어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낳고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이민혁 회장님, 태양그룹이 최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민혁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강지욱은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다. 공교롭게도 그 회사들의 자금 흐름이 얼마 전 KJ그룹을 공격했던 공매도 세력의 배후와 일치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3년 전 제 자동차 사고 직전 제 주변을 맴돌던 흥신소의 계좌와도 연결되더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강 회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신성한 포럼을 더럽히지 마시죠. 그건 음해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때였다. 포럼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전문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여성은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사회자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여러분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우라 홀딩스의 회장 아테나이십니다. 아테나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금융계의 전설이 돌아온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윤서연, 아니 아테나는 이민혁의 옆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욱의 저택에 있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그 시선은 정확히 이민혁을 향해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이민혁 씨.
아니, 우리 아버지의 원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의 말에 이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테나는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있는 범죄자 이민혁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과 아테나가 밤새워 준비한 증거들이었다. 첫 번째는 이민혁이 자신의 하수인에게 윤 회장의 헬리콥터를 사보타주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었다. 다음으로는 강지욱의 사고를 사주한 청부업자의 자백 영상이 이어졌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이민혁에게서 직접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거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민혁이 태양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은행거래 내역, 마약 조직과 연계하여 불법 자금을 세탁한 증거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적나라하게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기업가는 사실 추악한 범죄의 제왕이었던 것이다. 이민혁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는 아테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욱의 경호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와 결탁했던 정재계 인사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변호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포럼 행사장으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이민혁에 대한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욱과 아테나가 미리 검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고 협조를 구해 놓았던 것이다. 이민혁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강지욱과 아테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아테나와 강지욱은 단상 위에 나란히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지만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아테나는 자신도 모르게 강지욱의 손을 잡았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깊은 연대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희미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오만했던 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상처 입은 두 영혼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민혁의 제국이 무너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를 향해 달려갔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한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강지욱과 윤서연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KJ그룹과 아우라홀딩스는 두 사람의 지휘 아래 더욱 견고해졌지만 그들은 이제 일보다 서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욱의 서재로 들어와 그의 앞에 의료보고서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척수 신경 재생 수술에 관한 논문이었다. 성공률은 높지 않았지만 성공할 경우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포기한 지 오래된 꿈이야.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사고 이후 그는 수많은 치료와 재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절망만 맛보았다. 서연은 그의 휠체어 옆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당신도, 두 발로 서 있는 당신도 나에게는 똑같은 강지욱이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동정이나 강요도 없었다. 오직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걷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희망을 갖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는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해보겠어.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 독일에서의 수술은 길고 힘들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서연에게는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수술 후의 재활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지옥은 평생 사용하지 않았던 다리 근육을 깨우기 위해 매일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해야 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서연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땀을 닦아주고 그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우라 홀딩스의 여왕 아테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평범한 여자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지욱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서서히 치유받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6개월간의 혹독한 재활 끝에 지욱은 재활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첫걸음은 비틀거렸고 위태로웠지만 그것은 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디딘 걸음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그를 향해 팔을 벌렸다. 마침내 그녀의 품에 안긴 지욱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욱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법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 앞에는 두 사람만을 위한 프라이빗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두 사람은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그들의 고요함을 감싸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지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연과 마주 섰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서연아.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비오는 밤을 기억해? 내 인생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색깔이 없는 흑백의 세상이었어. 오직 복수심과 의무감만이 나를 움직이는 전부였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런 내 세상에 당신이 뛰어들었어. 바보 같고 어수룩하고 정체도 모르는 당신이. 하지만 당신은 내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그리고 그는 서연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재활 훈련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는 행동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아우라 홀딩스의 회장 아테나에게 청혼하는 게 아니야. 비 오는 날 내 삶에 뛰어들어와 나에게 다시 웃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바보 같은 여자 윤서연에게 청혼하는 거야.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지욱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밤은 끝나고 이제 두 사람의 인생에는 사랑이라는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